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상승 사이클 자체가 이제 종료가 됐느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승 사이클의 그 추세선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사이클에서 핵심적인 지지 영역이 됐던 50주 이평선도 아직까지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고 기관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포물선 상승은 없다, 개미들이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강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하반기부터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다시 과거와 같은 포물선 상승, 강력한 상승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장만 보시고 앞에 있을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다가는 정말 크게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미국발 정책 변화와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다가올 사이클 시나리오까지 오늘 신민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이라는 책을 집필한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현장에서 보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이 지난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12만 달러까지 올라서 뭐 하나로는 1억 6천에서 1억 7천 사이까지 올랐지만 좀 그 이후로 미국 경제 지표 쪽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 경제 지표 쪽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FOMC에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PC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게 잡히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고용 지표가 대대적으로 하향 수정되면서 고용과 경기 쪽에서 불안이 있으면서 동시에 8월 1일부터 90일 유예했던 관세도 적용이 되게 됐는데 협상이 안 끝난 캐나다, 대만, 인도 같은 여기 되게 주요 무역 교역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국가들에게 뭐 25%에서 35%까지 관세를 때리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큰가 봐요. 비트코인이 이제 전통 금융에 흡수되면서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가진 포트폴리오 자산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매크로적인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럼 기관들의 흐름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점점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될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은 비트코인이 더 성숙한 자산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단계가 될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과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시작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나 연금 펀드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내가 몇 퍼센트 포트폴리오에 넣겠다 하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 목표를 채울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나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뭐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퍼센테이지를 채울 때까지는 매수를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와 이제 헤지 포지션이라고 하죠.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습니다. 그럼 위아래로 동시에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자금을 운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들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과거처럼 막 변동성이 한 달 사이에 40%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설명할 게 힘들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심한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직 비트코인이 뭔가 투기적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향후로 갈수록 이제 비트코인은 안정성을 찾아가고 뭔가 전통적인 자산과 좀 합쳐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전통 이제 금융 자산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은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주식, 채권. 네. 네, 가장 큰 시장은 부동산이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으로 가장 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 세계 규모가 400조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분명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200조 달러 정도가 이제 투자 가치겠죠. 네. 반면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투자 가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주식 어쨌든 뭐 금액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채권 시장이고 그 다음이 주식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더 크다는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큰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안정적으로 패시브 수익 이자라고 하는 금리라고 하는 그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 이제 다른 자산들을 포함하는데 그 포함되는 자산군 중에 현재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주식 외에도 예를 들어서 머니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현금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금도 거기에 하나 포함되고요. 또는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뭐 사치품 우리가 미술품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투자들도 포함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장 전체의 규모가 현재 1,0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봐 2조 5천억 달러잖아요. 네. 1%도 안 되는 거예요. 0.2에서 0.3% 수준밖에 현재는 안 돼요. 근데 이게 향후로는 뭐 10년 내에 저는 한 2%에서 5% 사이가 될 거로 보고 20에서 30년 내에는 5에서 1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이런 상승적인 흐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있는 건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기적인 예측이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단기적 가격도 뭐 가장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뭐 50일 이평선 지지를 아직 지키고 있고, 근데 뭐 이거는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상승 사이클 자체가 이제 종료가 됐느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승 사이클의 그 추세선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이번 사이클에서 핵심적인 지지 영역이 됐던 50주 이평선도 뭐 아직까지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저번 밤감기에 비해서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진 않았다.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또 언제 이렇게 팍 오를 수 있을지. 네,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네. 번째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 네. 점. 몸집이 커진 그 배는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러면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되기 힘들어졌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관들이 많이 네. 진입한 점. 그다음 마지막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시작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물선 상승이 시작된 시기는 유동성의 확장기가 시작된 이후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시기, 이 정도부터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이 왔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유동성 확장 주기도 보통 4년 주기를 따르거든요. 네. 근데 그 4년 주기가 조금 많이 뒤로 밀렸어요. 이유는 미국이 경기와 고용이 너무 좋으면서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된 점. 네. 그래서 세계 유동성을 담당하는 가장 큰 축은 미국이잖아요. 네.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유동성 확장 타이밍이 원래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뒤로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이 유동성이 많이 안 들어온 사이클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연말에 미국 금리 인하 지금 예측치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은, 원래는 금리 인하를 연말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할 거라고 봤고, 금리 인하 타이밍도 원래는 9월부터 할 거라고 봤는데 점점 밀려서 경기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9월에도 안 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기존 고용이 전부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음. 그 얘기는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좋았던 고용은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실제로는 고용시장 굉장히 안 좋다. 그럼 연준의 양대 책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입니다. 네. 근데 물가는 아직까지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6개월 평균으로 보면은 2%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어요. 반면 고용은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냥 물가도 아직 목표치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연준의 양대 책무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을 챙기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망이 생기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 네. 연내 금리 인하 전망도 남은 3번의 FOMC에서 모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망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네. 금리가 이제 빠르게 내릴 거라고 시장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타이밍부터는 글로벌 유동성도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강력하게 증가하게 된다면 이번 사이클은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이 너무 강한 경기와 고용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빠르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자극시키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자극시킬 충분한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쫙쫙쫙 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쫙쫙쫙 오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고 기관이 네.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포물선 상승은 없다. 네. 개미들이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일은 네.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강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하반기부터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다시 과거와 같은 포물선 상승, 강력한 상승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다음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포물선 상승이 없다. 이제는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리는 일이 없다. 불과 6개월 전에 금 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맨날 홈쇼핑에서 팔고 네. 한국 금 김치 프리미엄이 20%를 넘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에도 결국 포모가 붙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은 기관들이 들어온 수준이 아니죠. 네. 금은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반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보다도 훨씬 큰 곳에서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 몸집이 10배가 큰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산도 한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포모가 붙어서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면서 홈쇼핑에서 팔고 김치 프리미엄이 20% 넘게 붙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가격 상승이 오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장만 보시고 네. 앞에 있을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다가는 네. 정말 크게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역사는 막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네. 근데 저번 사이클하고 그럼 이번 사이클도 가격 패턴이 비슷하게 갈까요? 아니요. 그 비트코인 사이클은 네. 큰 맥락에서 보면은 비슷합니다. 4년이라고 하는 주기. 이거는 공급 측 사이클인 반감기 사이클과 네. 수요 측 사이클인 유동성 사이클 맞물린 주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4년이라고 하는 시간. 근데 네. 그 4년도 정확히 4년은 아니에요. 어떨 땐 좀 짧고 어떨 땐 좀 음. 깁니다. 이번 사이클은 좀 길어질 것으로 보고 네. 있는데 어쨌든 이 4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기본 맥락으로 해서 바닥을 급등 후 급락해서 바닥을 형성했다가 다시 서서히 오르다가 막판 급등하는 포물선 상승.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거품이 많이 꼈다는 얘기죠. 네. 언젠간 거품이 해소돼야겠죠. 거품이 해소되면서 또 급락. 이 기본적인 맥락은 그대로 가져가나 그 안에서의 사이클마다의 세세한 패턴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일치하는 거지 작은 그림은 결코 똑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조금 긴 게 그 미국발 정책 변화로 인한 거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길어진 건가요? 전쟁은 뭐 그냥 일시적인 네. 원인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거는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지연이에요. 그럼 또 미국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이게 수탁 지침 발표랑 하원의 크립토 위크 이런 미국발 정책 변화가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큰 영향을 비칠 거라 보지 않고요. 네.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죠. 이것도 실제 발효가 되는 거는 1년 반 이후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 사이클 다 끝난 이유라는 얘기겠죠. 네. 또 발효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갑자기 뭔가 엄청난 비즈니스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그다음 앞으로 통과가 남겨져 있는 법안들은
전부 이번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다음 사이클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이 시장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결코 사이클 하나만 타고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면서 전통금융의 한 축에 편입되어가는 그런 자산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관이 700억 달러 이상 비트코인 ETF 자금을 운영하면서 이제 탈중앙화 훼손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작가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탈중앙화라고 하는 네. 것은 어느 한 가지 측면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측면은 보유의 측면에서 탈중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보유의 측면에서 탈중앙화는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그 어느 자산보다도 네. 또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네. 있고 대부분의 절반 가까이 거의 중앙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한국의 재벌기업 같은 경우에 재벌가가 이미 거의 50% 그렇죠.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죠. 나머지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도 큰 그 자산 운용사들이 10%대부터 20%까지 가지고 있고 걔네들을 다 합치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네. 그거를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은 사토시라고 해봐야 전체 최대 발행량이 한 5% 정도.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MSTR, 스트레티지라고 해봐야 전체 보류 발행량의 3% 정도. 그다음 블랙록도 한 5%가 좀 넘게 가지고 있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블랙록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보유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어느 자산보다도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보유가 아니에요. 발행 주체, 통제 가능한 권력, 중앙 권력이 없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이 없는 자산이라고 하는 네. 게 비트코인 탈중앙화의 가장 근간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주인이 있고 네.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 뭐 99.999%의 알트코인은 다 그런 이더리움 재단에 해당하는 그런 발행자와 발행자가 만든 재단이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네. 통제하는 그런 중앙 집권 세력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탈중앙화의 가장 핵심이고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모두가 주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이제 개인과 기관 이렇게 있으면은 기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안정성도 엄청 찾아갈 거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변화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서로 좀 이격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필연적으로 오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해가 떴다고 해서 바로 뜨거워지진 않지만 오후가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런데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로 인해서 네. 지금보다 한 10배 규모는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자금이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비트코인을 살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조차 없이 그냥 현금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서 그냥 맘만 먹으면 1초 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사람이랑 누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확률이 높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가진 사람의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 그 시장이 10배 커진다는 얘기는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가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은행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로 인해서 이제 1년 반 후부터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은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가장 큰 신호가 뭐냐면 그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난했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믿는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왜 믿겠어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네. 자기들이 못할 때는 못 믿었는데 네.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뛰어들 거라고 미국 세계 최고 은행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블랙록이 현물 ETF 출시하면 그 이전부터 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향후 디지털 금이 되면서 하나의 자산군이 되어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현물 ETF가 승인되고 지금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모을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앞으로 미국의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스탁업에 뛰어들고 암호화폐 스탁업이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불안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 자체를 안 사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은행이 취급하지 않으니까 정식 자산으로서 뭔가 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계 최고의 은행이 우리가 이제부터 비트코인 맡아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완벽한 정식 자산이죠.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이 수천억 심지어 조원을 사는 그런 기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기관 기업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은행에 맡겨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의 자산으로 편입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 비트코인 스탁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상품이 생겨날까요? 대출을 하게 되겠죠. 예금과 대출을 하게 되겠죠. 예금과 대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완벽한 디지털 자산, 심지어 디지털 통화로서 승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상품과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과 비교도 될 수 없는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는 뜻이죠. 국내에도 암호화폐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시장에는 그럼 어떤 또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뭐 언젠가는 승인될 거라 보는데 일단은 언제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되긴 되어야 해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뭔가요? 많은 개인과 기관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 해요.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요. 근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기업들이 주식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현물 ETF를 삼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거래소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거래소에 보관하거나 개인 지갑에 보관하거나 이런 거 보안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산으로서 믿음이 안 가요. 하지만 현물 ETF가 주식 시장을 통해서 매수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거는 수많은 개인과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한국에서 거래가 되게 되는 것만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과 비슷하게 현물 ETF 거래가 안 되거나 그래서 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차단되어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허용이 되면서 이제 아주 많은 국가에서 기관과 개인들이 이 시장에 완전히 안심하고 신뢰 하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입구가 이제부터 5년에서 10년 안에 완전히 다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국내 암호화폐 ETF 승인 시점은 언제 정도면 가능할까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고요. 뭐 빠르게 되면 될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로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은 했으나 모든 수요들이 다 알트코인처럼 일확천금만 노리는 그런 도박 수요로 흐르고 있고, 왜냐하면 아직도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박 수요로만 흐르고 있고, 그런 정치권에서의 포용은 늦어지고 규제 개혁 등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점점 후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구자로 진입했는데 이제는 후진국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점한 그런 국가와 기관과 기업들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모든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선점 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허용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개편들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와 기관과 개인들이 이 새롭게 열린 하나의 자산군, 디지털 자산 세상, 사이버 맨해튼과 같은 곳에
땅을 아직 비어 있는 땅을 네. 좀 선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이 14만 달러 돌파에 대한 전망이랑 또 이제 조정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작가님은 향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뭐 단기적 전망은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빠르게 14만 달러 올라서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조정을 갖다 갈 수도 있는 건데 다만 그냥 확률적으로만 짐작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8월과 9월이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8, 9월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도 8, 9월이 가장 안 좋아요. 8월과 9월이 가장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는데 반감기 다음에 2013년, 17년, 21년 그 다음에 올해 25년이죠. 네. 이 반감기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8월이 좋았고 9월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 흐름을 따른다면 8월에 가격이 올라서 뭐 13만, 14만까지 갔다가 9월에 조정을 받고 다시 10월부터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고 반감기 다음해를 제외한 일반적인 8월과 9월은 8월이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도는 다 8월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8월에 바닥을 찍고 9월은 오히려 8월 바닥에서 조금 회복을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른다면은 이번 달에 바닥을 찍고 9월부터는 서서히 회복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곳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동전 던지기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거는 8, 9월은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할 것이다.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속력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8, 9월이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이라고 해서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다발 구간이고 리스크가 큰 시즌이기 때문에 굳이 그 시즌에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너무 위험한 포지션들 좀 정리를 하라는 거죠. 알트코인 중에서도 뭐 시가총액 낮은 애들 네. 또는 좀 오른 알트코인들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다 팔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리스크가 큰 포지션을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분명히 뭐 마진이나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 포지션 좀 자제하는 거죠. 이 시즌에는. 그다음에 내가 뭐 이런 코인들을 정리하거나 해서 돈이 생겼고 그다음에 뭐 또 새로 받은 월급이 있을 거고 또 보너스를 받았어. 네. 또는 뭐 집을 팔았어. 그래서 매수 여력이 있어. 그럼 이 매수 여력을 지금 8, 9월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굳이 지금 넣기보다는 오히려 8, 9월을 좀 넓게 보고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